안녕하십니까. 성균관의대 박재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형성평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그 의대 인증평가에서 형성평가가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현재 이제 총괄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총괄평가의 제한점은 과정 중간에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 학생을 미리 선발해서 개입할 수가 없죠. 학생들이 기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나면 뭐 D나 F가 나오게 되면 어, 그때는 좀 개입이 늦는 거죠. 미리 이 학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미리 개입을 했을 텐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별 수업마다 학생들의 이해 수준 또 학습 성과 달성 여부를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방식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한점이 있죠. 물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평가를 하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평가는 왜 해야 되는가? 학생의 성취도를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했는데 그때그때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 끝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더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피드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또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성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반응을 통해 교수가 수업 방법이나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형성평가에 대한 흔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는 예를 들면 클리커라든지 뭐 쪽지 시험 퀴즈만이 형성평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성평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걸 모두 형성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방법이 많습니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형성평가는 최종평가, 결과평가의 일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있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그때 뭐 쪽지 시험을 본다던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형성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학습 과정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서 사실은 학습을 돕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assessment as learning이라고 합니다.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목적입니다. 또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동기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입수했냐 안 했느냐, 획득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동기화가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형성평가는 교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도의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형성평가의 전략 네 가지를 들면 첫 번째는 교수와 학생이 수업을 시작할 때 미리 학습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형성평가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수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교수가 학생을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기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동료평가는 학생 동료끼리 스스로 평가를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럼 1번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미리 학습 목표를 공유하고 수업을 끝나면서 이를 평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그때 달성의 학습 목표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학습 목표를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는 뭐 1, 2, 3 설명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걸 학생들한테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 동기화가 된다는, 궁금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목표가 생기고 중간중간에 수업을 따라가면서도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내가 이것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획득하고 있는가, 지식을 획득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얼럿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학습 목표 도달 정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채점 다 성취했으면 0 아니면은 전혀 아니었으면 X 중간이면 세모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마칠 때 학생들이 자기 채점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평가 결과를 수업 끝나고 교수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를 할 수 있고 교수에게는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정말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수업에는 좀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학습 목표를 미리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평가를 해서 좀 피드백을 받아보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동료에게 자기 아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옆에 있는 동료와 짝을 지어서 수업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한 2분 정도 시간을 주고 이해한 바를 서로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요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학생들로서는 이제 상호 이해가 증진이 되고 또 자기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비로소 이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막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또 다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 이제 피드백 주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토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점검하라는 것인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한테 이해를 했느냐, 학생들 한 명 지목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좀 잘 되질 않죠. 학생들은 다 받아 적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는 엄지손가락 들기. 옛날에 이제 로마에서 검투사 이제 생사 문제를 판단할 때 이렇게 했었죠. 자,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됐으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밑으로 들어보게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될 듯 말 듯하다. 그러면 중간 정도로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손을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손을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얼럿해지고 또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클리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클리커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고요. 객관식으로 이해 수준을 평가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서는 오답 여부를 즉시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쪽지 시험이나 퀴즈인데 이것은 객관식뿐만이 아니라 주관식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수업이 끝난 후에 수거해서 분석하고 다음 수업에 피드백을 해주거나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직접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퇴실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수업이 끝날 무렵에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해한 핵심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수업 시간 50분이라면 50분을 전체를 강의할 게 아니라 한 5분이라도 남겨서 그 시간을 핵심적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게 하고 몇 줄의 문장과 간단한 그림으로 요약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나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수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교수님은 그 퇴실 카드를 검토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피드백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퇴실 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기, 수업, 또 수업명, 성명을 쓰고 학습 목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 채점 결과를 쓰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더 배우고 싶은 내용, 추가 질문 건의 사항을 써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하게 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내용이 학생들끼리 상호 피드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 간의 이런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학생끼리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고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토론을 중간중간에 아까 전에 2분이라도 배치를 하라. 그리고 우수 퇴실 카드를 선정을 해서 모범 사례로 또 공유를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무를 받죠. 친구들에게 고무를 받고 퇴실 카드에 이름을 지우고 무작위 배포를 해서 스스로 동료 걸 채점을 해보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제 학생 동료끼리 이제 피드백을 강화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쌓이게 되면 이제 주간 성찰 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 교수와 동료와 토론한 내용, 피드백 받은 내용을 계략적으로 정리를 일주일 동안 거를 묶어서 정리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 미진한 부분, 더 공부해야 될 부분, 뭐 동기화라든지 자기학습 태도 이런 것들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해보고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포트폴리오와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성평가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형성평가는 총괄평가의 하부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성평가는 학생들을 동기화를 진작시키고 학생들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교수는 그것을 피드백 받아서 그것을 이제 수업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의 시작, 중간, 끝 시작 시간에 학습 목표를 공유하고 중간에 중간중간 챙기고 학습 달성 여부를 챙기고 끝에 정리를 하고 세 가지를 사실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특별히 이제 자신의 수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을 적절히 잘 골라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수업 분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50분 수업이라면 한 40분 정도를 지식을 전달하고 나머지 10분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액티비티, 자기 평가라든가 이 형성 평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할애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는 되도록 문서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제 의대 인증평가에서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문서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성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